네,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교수 유명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강의를 진행할 때 1차, 2차, 3차시를 좀 같이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더 길게 해서 강의를 효율적으로 좀 높이고요. 그리고 강의가 너무 짧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거 변환시키는데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려서 한꺼번에 녹음을 해서 한꺼번에 변환시켜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25분씩 해서 3번을 동시에 올라가게 될 거니까요. 약 75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15분 뭐 이 정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강의를 들으실 때 너무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합과세 표준은 결국 우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 방법에는 저희가 공제, 기본적으로 기본 계산부에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뒤에 가면 이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업을 다 이번 주에 14차시까지 수업을 다 업로드를 주말 이전에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좀 절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시험 공부 때 해야 되고 저도 시험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그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게 1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제가 녹화를 못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 더 끊어지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저도 업무를 하다가 바쁜 일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녹음을 하다가 중지시켰다가 다시 녹음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는요, 너무 부담 그 자체에 너무 이렇게 좀 끊어지더라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시험에 대해서는 얘기를 따로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한테 말을 하면서 음료를 마시는 그런 물을 마시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같이 녹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전화 벨소리나 이런 게 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수업의 목적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외우고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나중에 내가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 수업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물적공제에 대해서 한 번씩 좀 보도록 하고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한 번 정도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요. 인적공제와 추가공제를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은 인적공제에 가장 중요한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공제 대상에 대한 여부, 그럼 이게 인적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런 그 공제 여부의 판정 시기,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업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명확하게 이 여러분들의 그 세무서에서
또는 국세청에서 주는 자료를 보게 되면은 관련된 부분이 생각보다 세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찾아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적공제를 얘기할 때 일단 부양가족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50만원, 1인당 150만원에 대해서 과세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은 당연히 공제가 됐고요. 그다음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를 했는데, 자, 부양가족을 설명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그럼 이렇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나눌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좀 더 자세하게 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일단은 과세 표준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정을 할 때는 종합소득 금액과 종합소득 공제를 빼서 과세 표준을 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다? 인적 공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적 공제를 진행할 예정인데, 자, 생계를 부양하는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일단은 기본 공제, 이 인적 공제 중에 기본 공제를 적용할 때는, 이 기본 공제 사항이죠. 기본 공제를 적용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개최한다는 말인데,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꼭 생계를 같이 해야 부양가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는 부양가족이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같이 먹고 살고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 가족, 그러니까 주소와 거소가 같이 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거주자들에 대한 동거 가족 요건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죠. 그럼 부모님은 따로 사시긴 하는데 돈을 벌어서, 내 용돈을 벌어서 사신다. 그럼 그런 걸 생계를 같이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 생계를 부양가족의 범위를 공부하면서 그런 논란을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서, 또는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는 거소, 주소 또는 거소가 같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범위에 대한 부분은 예외사항을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것은 예외사항입니다. 예외.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은 같이, everybody, 같이 이렇게 함께 살아야, 이렇게 살아야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안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같이 못 사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을 보면 497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죠. 직계비속 입양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즉, 직계비속과 입양자, 내 자녀들은 같이 안 살아도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예를 들자면은 내 아이가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너무 잘해서 되게 유명한 자립형 학교에 가게 됐어요. 아니면 특수고등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계를 같이 하진 않죠. 학교를 거기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럼 그 자녀는 나랑 생계를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따로 살고 있지만은 결국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직계 비속과 입양자는 뭐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수업을 하다가 제가 일을 보고 와서 계속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얘기했죠. 일단은 직계 비속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직계 비속의 경우 어떻게 돼요? 입양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의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즉 거주자와 주소 또는 거소, 같은 주소에 돼 있거나 같이 살고 있거나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직계 비속은 일단 예외다.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관련된 부분에서 부양 가족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거주자 또는 동거 가족이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수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할 때는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과 어떻게 입양자는 제외. 직계 비속과 입양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미 관련된 법무의 부양가족 범위를 일단은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일단은 두 번째 항목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해당 경우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그렇게 태거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그래서 세법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요, 생각보다 그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한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한다? 부양가족 범위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양가족의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의 주거가 형편에 따라 별거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이 계신데, 저희 부모님은 쉽게 말하면은 지금 흑성리 쪽에 살고 계십니다. 흑성리 쪽에 살고 계시고, 저는 어떻게 해요? 나와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일단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60세, 만 60세 기본공제 대상 고용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만 60세가 돼야 되죠. 60세가 맞나요? 제가 헷갈려요. 65세인가요? 60세인가요? 요즘 아주 바뀌어서 하여튼 예, 만 60세가 맞죠? 만 60세 이상이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국민연금이 65세부터 지급이 돼가지고 가끔씩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만 60세 이상이 되는 부분인데 부모님이 별도로 저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회사에 대한 목적을 통해서 관련 부분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한다? 밖으로 나와서 시내에 살고 있고요. 부모님은 어떻게 한다? 시골에서, 뭐 시골은 아니지만 흑성리에서 살고 계신데, 이제 부양가족 요건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저는 뭐 근로소득 똑같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시행할 때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뭘 신청한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범위 안에 같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게 이제 어떠한 근거에서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사는 것만이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포함하지 않고요. 실질 부양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실질 부양이라고 하는데, 실질로 부양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이 부모님들을 실질로 부양하고 있느냐가 대해서 중요한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인적공제 공동된 상황에서 그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생계를 부양 가족의 범위를 살펴보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기본적으로 시점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직계 비속은 자녀가 태어난 시점이 이게 우리가 종합소득과세 표준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명확한데 자녀가 12월 31일로 태어났다. 1월 달에 태어났다.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 공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분할을 해야 되느냐, 또 입양했을 때 어떠한 판단 기준에 의해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세법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다음 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은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 일단 인적공제 대상자가 과세 종료일 기준은 결국엔 과세 종료일입니다. 즉 우리가 과세 종료일이 12월 31일이죠. 요 상황에 요 시점에서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공제 판정 시기가 결정됩니다. 즉 그래서 인적공제 대상자는 해당하는지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판단은 과세 기간 그 시점에 어떻게 한다? 현재 상황에 따른다 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의 판정 시기에 세 가지는 이외의 예외사항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가 아닌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세 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왜? 12월 31일 날은 쉽게 얘기하면요. 12월 31일 날은 부양가족이 사망한 시점입니다. 사망한 시점일 때 이 현재에 의해서 판단하면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사망일이 9월이고 공제 대상의 판정 시기의 원칙은 12월 30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예외 조항을 들어서 해당 부분은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 상황에 따르기 때문에 사망일 한 전날의 상황은 어떻게 돼요?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 기간 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어느 날짜에 사망을 하시더라도 그 과세 기간은 어떻게 한다?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정 시기는 결국에는 사망한 사람들은 그 당의 과세 기간에 사망한다라면은 그 당의 과세 기간에 부양 가족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 종료일 전에 치유된 사람도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애도 그 해에는 결국에는 장애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판정할 때 적용 나이, 결국엔 나이죠. 나이는 여기가 우리가 만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 60세가 넘었을 때, 만 20세가 초과됐을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이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 중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자로 본다. 즉, 만 20세가 되는 그 해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 대상자의 판정 시기의 예외를 어떻게 보면 어느 쪽에 유리한 쪽에 되냐면 베스법에 기술하고 있냐면 공제를 받는 사람 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세기간 사망한 전날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과세 시점에서 그 시점을 안분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더 신뢰성이 더 확보되는 거죠. 왜냐면 그 시점에서는 아니니까. 그래서 해당 기간만큼만 어떻게 활용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해당 부분을 어떻게 한다? 전체적으로 그냥 그 당해 연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판정 시기와 생계를 부양가지고 가져가는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좀 더 확실하게 이 사람이 대상 요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자녀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뒤에 나오는데, 이 부분도 판정 여부도 어떻게 보면은 요 사항을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 498페이지에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요, 결국엔 2명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일단은 직계 비속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부양가족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엄마도 일을 하고 아버지도 일을 하고 이렇게 양분이 두 분이 일하면은 자녀가 양쪽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책에 보시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확정시효 기재한 바 1인 공제 대상으로 본다. 즉 양쪽에서 한 사람만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면은 책에 49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나냐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서로의 자기 공제 대상 가족을 하여 신고서에 적는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다. 결국에는 양쪽에 한 사람만 공제 대상 범위가 된다. 근데 이쪽도 저쪽도 지금 확인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공제 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공제가도 해당되고 공제 대상 배우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다음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직전 과세 기간에 누구한테 받았냐, 판단에 누구한테 받았냐 했을 때 내가 직전 과세 기간에 아버지한테 받았다 그러면 그냥 아버지로 간주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거주자의 추가 공제 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형태로 똑같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양쪽의 공제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 기간에 사망하는 경우 또는 출국하는 경우, 왜냐면 거주가 아니었을 때 출국하면은 거주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과세 기간 중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출국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이 상속인 등의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한다. 이게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대상 인적 공제의 소득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에 공제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하면 상속자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상속자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아닌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한다. 다른 거주자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것은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 대상의 가족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결국에는 이 부분은 피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고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한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출국한 사람의 거주자의 공제 대상. 그러니까 출국한 가족 중에 공제 대상이 거주자가 있다면은 그 가족으로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적공제의 대상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수업이 1시간이 끝났는데요. 그 다음 시간은 조금 제가 여기다 텀을 줄 겁니다. 5분 정도 한번 정리하고 있다가 이 수업을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당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2차시, 3차시 정도 계속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5분 정도는 쉬어야 되는데 저도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은 목도 마르고 어쨌든 그래서 인적공제에 대한 공통된 사항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저희가 물적 공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공제를 다 배웠으니까요. 물적 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물적 공제든 인적 공제든 사실은 요즘에는 구세청 시스템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불러오여 봤겠지만 해당 내용이 다 어떻게 한다?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 계산이나 그 자체도 결국엔 프로그램에서 전부 다 그 데이터를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별도의 사실은 행위를 하지 않아도 모든 계산이 검토가 된다고 보시면 사실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들은 이제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어떻게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요즘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일일이 서류를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종합소득 계산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한다? 많은 자료를 배포하고 있고 그 자료만 확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살펴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리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계산 근거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해당 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아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한번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물적 공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공제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물질적인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적 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적 공제 중에 특별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소득 공제는 첫 번째 이제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 공제가 있고요. 그다음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소득세법상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물적 공제 두 번째에는 뭐가 있냐면 연금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공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 그다음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그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이 사실 2단계로 대한 부분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 살펴보면은 아마도 이번 차수의 시간이 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 신용카드 공제는 한 타임으로 따로 얘기하실 수 있고요. 자, 물적 공제는 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어쨌든 해당 과세 기간 동안에 건강보험이나 주택자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종합소득세 환적 신고를 할 때 공제 신청을 합니다. 그때 적용이 되고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건강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그게 우리가 건강보험, 노인보험, 고용보험료를 얘기하고요. 이 건강보험료 등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있는 건강보험료, 그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있는 노양장기요양보험.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보험은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둘 다 어떻게 한다?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건강보험료 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하고 건강보험은 같은 개념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련 법률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도 징수를 할 때도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은 별도로 표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납부한 보험료 전체, 물론 이 보험료 전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거 두 가지, 근로소득자들은 사실은 두 가지를 하고 있죠. 근로소득자들은 50%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누가 부담한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50%, 즉 내가 부담한 만큼의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공제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 지급액 전액을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 대 공제는 이렇게 표를 통해서 보시면은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말고도 개인이 보고 있는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뭐 장애인보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적 공제를 통해서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어렵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사실은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한다 해당 부분이 공제라고 여기 표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세액 공제로 빠져 있습니다. 옛날에서는 건강보험료 등에서 공제로 해서 보장성 보험료는 100% 아니 100%가 아니라 연간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세액 공제로 넘어가서 세액 공제를 해서 연간 100만 원 한도 보험에서 12%즉 12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 공제는 뭘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동차 보험은 일종의 보장성 보험이죠. 그래서 내가 납부한 자동차 보험의 세액 공제는 100만 원까지 어떻게 한다? 12%를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납입 금액 전체를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보장성 보험,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 공제를 소득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이 바뀌면서 해당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연 100만 원에 15%까지 어떻게 한다 세액 공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옛날의 부분하고 바뀐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소득 공제, 세액 공제로 넘어갔고 해당 부분도 결국에는 물적 공제에 대항이 되는데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항목인 물적 공제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소득 공제 항목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공제 한도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저희가 이제 시간이 제가 6시가 이제 다 됐는데 갑자기 6시가 되니까 이제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고 그 배고픔을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0시간 되면 즐겁게 퇴근하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은 우리가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공제 대상은 여러분 우리가 주택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이 소득공제되고 어떤 요건이 됐을 때 소득공제가 되느냐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요건을 확인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자금의 소득공제는 일단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요건이고요. 그 전에 일단 첫 번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뭐가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게 1번이고요. 거주자 두 번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가 세대주가 해당 과세 기간에 주택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뭘 해요? 요 과세 기간에 주택 자금을 어떻게 한다? 주택 자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그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에 공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자금의 소득 공제 계산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공제 한도는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이네요. 주택 청약 저축 납입액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임차 자금 원리금 산항액 곱하기 40%, 연 300만 원. 그리고 주택 장기 그러니까 고 미니멈 계산하는 게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계산 한식에 의해서
500페이지입니다. 300만 원 플러스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플러스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공제 한도가 연 500만 원 하고, 작은 거 둘 중에 작은 거,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되더라도 어떻게 한다? 한도가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면은 다른 조건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5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이것은 뭐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15년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15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 지급하고, 그 다음 비거치직 분할 상환 방식으로 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고요. 공제 한도는 1,800만 원. 그 두 번째는 차입금 상환 기간 역시 15년 이상이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0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 상환, 한도가 300만 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건이 처리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하다가 사실은 주택 부채가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주택 부채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적용 방법을 좀 차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등화된 부분이 세부 사항으로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기준으로 바뀌었죠. 이게 왜냐면 금융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금융위기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금융위기를 하면요, 미국에서 이런 주택담보대출 모기이론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사실 금융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회계학이나 세무학적 또는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이걸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연도가 맞네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서 사실은 주택담보 채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대위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뭘 하냐면은 이런 주택 자금에 대한 것들을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브프라임, 이게 우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에 대한 문제인 거죠. 영화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국민들의 생활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소득공제 차등화에서 정책적으로 같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보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다라는 정의들이 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그러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은 5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빠졌네요. 이제 상환에 대한 부분인데 책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저축 납입은요, 일단 총 급여에 내가 버는 돈의 한도가 있습니다. 얼마? 7천만 원.
이하에 되고요. 어떻게 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 주택을 없어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여러분들 일단 조건이 되고요. 이러한 대응 부분에서는 연간 240만 원을 납입 한도로 해서 주택자금 소득공제 조건을 했었는데, 이것은 주택청약 접촉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과세 기간에 납입한 금액만 어떻게 한다? 해당해서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주택 임차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자, 이런 부분은 이것도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이게 실제로 33평입니다. 예, 평으로 얘기하면 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 임차 자금의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차 자금 차입금이라고 하고 관련된 차입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차입금은 뭐라다? 금액이 얼마?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차입금이 임대차 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이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고, 어떻게 한다? 대출기간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어떻게 한다? 입금돼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하게 되면요, 사실은 뭘 하게 되냐면은 글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A라는 곳에 살다가 B로 해서 임차를 해서 넘어갔다 라고 하면 이쪽으로 실제로 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 결국에는 입주일, 등본상의 전입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돈을 결국에는 3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 이 돈이다. 그래서 그 돈이 대출 기간에서 누구한테? 그 임대인에 직접 임차된 걸로만 단다. 결국에는 다른 예외 사항을 두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만 해당 부분을 어떻게 한다? 임차한 걸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부 요건들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감 자금, 그래서 임대차 계약 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고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제가 이 개인한테 차입을 했더라도 결국엔 대부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런 특정한 요건이 성립됐을 때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한다? 국민주택 임차 규모로 해서 임대차 대금으로 소득공제 요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요, 장기주택 저당 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 내용입니다. 장기로 주택을 주택을 사기 위해서 장기로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저당을 잡혀서 차입금을 한 이자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1주택 세대주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취득 당시 시가가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두 군데가 충족이 돼야 주택 자금에 대한 어떻게 한다? 임차에 대한 부분을 물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주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마치고요. 이제는 2차 시가 수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3차 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 예정인데, 3차 시에서는 연금 보험료에 대한 부분의 공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적연금 몇 부분을 이야기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공제들을 좀 배울 거고요. 연금보험료를 일단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와, 제가 이제 갑자기 막 다크서클이 막 내려오는 것 같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더운 날씨에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이번 학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 제가 잠깐 마실 거 커피라도 잠깐 가져오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아이스 커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먹으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연금보험 공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적공제 연금보험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적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적공제 대표적으로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연금보험료 공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적연금관리법,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입액 전체를 어떻게 한다?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공적연금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금액의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펴볼 건 이 그런 공적연금은 뭐가 있느냐. 공적연금을 한번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공적연금은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이 공적연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거의 공무원과 동일한 형태의 근무 형태를 띠는 바로 군인연금이죠. 군인연금도 보다 공적연금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사립학교도 연금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게 교육공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라고 하죠. 교직원 연금이 공적연금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우체국, 다섯 번째로 별정우체국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가 연금이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한다? 공적연금 관리법에 의해서 납부한 소득세를 전부 다 공제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은 책 5페이지에 502페이지 보면은 이런 공적연금에 의해서 납부한 기여금, 개인부담금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부담금이야 뭐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요. 두 가지를 공개했는데 개인부담금과 뭐가 있다? 기여금이 있습니다. 이 개인부담과 기여금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일단 기여금부터 보면은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하고요.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그러니까 기여금이란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그리고 부담금이란 사업장 가입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그러니까는 두 가지 쉽게 얘기하면요. 기여금이란 것은 기여금이란 건 사업장 가입자, 즉 말을 참 어렵게 썼는데 근로자 당사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기여금이고요. 그 다음 부담금이면 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을 어떻게 한다?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적연금은 일부가 누가 부담하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10만 원이면은 회사에서도 10만 원을 보존해 주죠.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 금액은 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기여금이라고 하고요. 개인부담금은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개인부담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라는 것은 국민연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 합계액을 지역가입자,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이제 근로자니까 지역가입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내는 금액, 개인 부담금인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은 국민연금은 두 가지요. 지역 개인이 납부하는 경우와 그 다음 회사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50대 50을 납부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100%를 납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회사 부담금을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합니다. 왜? 개인의 연금에 대한 그 혜택은 누가 보나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연금의 혜택을 보겠죠. 개인 자체가 그 연금에 대한 부분의 모든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납부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은 그 연금의 소득은 나의
소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연금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연금보험료 전체를 공제하고 있고요. 연금계좌의 연금보험료 납입액,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건 개인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도 일부 뭐가 된다? 소득공제는 아니지만은 세액공제로 해서 다른 부분에 연금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다른 540페이지 가면은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보험료에 일단은 기본적인 물적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정보험료는 사실 우리 납부한 전부 어떻게 한다?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물적 공제의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앞에서는 특별소득공제, 주택건강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PPT가 같이 만들어져 있나 제가 하다 보면 자꾸 까먹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물적 공제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택연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소득 구조가 대부분 집을 장만하면은 노후를 준비할 수 없는 소득 구조를 계속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는 결국엔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형태의 구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기존에 그러면은 내 생애 소득 기간에 평생 집을 장만했으니 나 나머지 소득이 발생 않는 생애 기간은 그 집을 통해서 연금을 받고 연금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집을 다시 그 국가에 귀속시키는 형태를 갖고 만들어낸 것들이 주택노후 이자비용 공제입니다. 주택노후연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노후 개념은 결국에는 주택을 담보로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낸 일종의 새로운 금융상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 이자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기본적인 주택담보노후 연금 이자 비용 공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책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 연금 소득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 소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담보 이자 비용이 최근에 들어 조금씩 발생하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세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부분이 이런 주택담보노후 이자 비용 공제입니다. 자, 일단은 그렇다면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 비용이 얼마까지냐? 기본적으로 일단 둘 중에 미니멈이기 때문에 둘 다 200만 원이 나왔다면 연 200만 원까지 관련된 노후연금에 대한 이자 비용의 공제를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연도입니다. 그래서 지급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실제 상당액과 연 200만 원 범위에서 작은 비용을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어떻게 한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서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택담보노후 이자 비용 연금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러한 연금의 범위 등 조건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주택담보연금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공제가 받는 게 정확한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 사항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으로 보면요. 주택담보연금 범위에 대해서 5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한 건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어떻게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그냥 결국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보증받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거나 두 가지입니다. 이걸 지급하는 기관은 첫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는 연금이거나 또 하나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 결국에 금융회사는 건 은행권이겠죠. 은행권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서 받은 어떠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두 가지의 일단 요건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제가 말했잖아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택담보노후연금 뭐가 이거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누군가의 보증을 썼다는 얘기죠. 이 보증이라는 것은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택이 있다면은 이렇게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이 있다면은 이건 등기는 내 이름으로 돼 있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금융회사에 저당을 잡힙니다. 은행이 있으면은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은 집주인에게 뭘 주냐? 연금을 줍니다. 연금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노후생활재금을 연금 형태로 이렇게 은행에서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채무를 공사가 보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에는 요 집 가치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 연금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나머지 재산의 잔여가액, 처당무 잔여가액은 자녀에게 상속이 될 거고 나머지 이 집에서 다시 이렇게 회수하는 형태의 바로 이게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 형태로 어떻게 한다? 노후 자금을 거꾸로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결국엔 이 주택 소유자가 어떻게 한다? 60세 이상해야 된다. 즉 노후 자금에 해당 부분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이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분은 결국엔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이게 무한정 담보를 대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게 해당 부분 담보는 기본적으로 9억 원 이하의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하일 때 주택에 대해서만 어떻게 한다? 관련된 주택담보노후 보증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9억 원 이상의 대부분 관련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어떻게 한다? 진행할 수가 없다. 또한 이 담보 설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주택,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것이죠. 이게 상가이거나 다른 형태의 건물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범위 안에서 물적 공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물적 공제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물적 공제에 대해서 하나 나와 있는 게 신용카드 공제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액에 대해서는 3단계 공제를 택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용카드 공제 금액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좀 복잡하거나 많을 수 있어서 해당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통해서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단 물적 공제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게 1시간 이상의 녹화가 돼서 좀 들으실 때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동안 짧게 녹음하다가, 그런데 그래도 한 번에 들을 때 이렇게 들으시는 것이 좀 더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이 자꾸 끊어지는 형태로 발생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수업이 이게 12차시 수업이 되니까요, 13, 14 두 번의 수업이 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한 부분을 세액감면까지 좀 마무리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14차수 3차시 수업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시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출하고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시험 문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말씀해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시험 범위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고사, 그러니까 전체 학기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장마가 일찍 시작돼서 아마도 날씨가 낮에는 뜨겁고 비가 오면 시원했다가 그리고 다시 뜨거운 날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장마가 일찍 시작돼서 여러분들은 생활하는데 불편하시고, 더군다나 더운 날씨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도 쓰고 다니시느라고 많이 불편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뭐 이제는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것이고, 아마도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덥더라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험에 대한 그 시험 장소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한테 안내를 좀 드렸죠. 공지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레포트를 제출하시는 것보다 꼭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학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아마도 학점을 이렇게 받으실 때 좀 더 유리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레포트를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레포트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시험을 보시고, 한 번이라도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진행한 거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보시고 이번 학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